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 주제로 큰 병원에서 근무하고 좋았던 점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자꾸 제가 옆으로 힐끗힐끗 본다 그래서 이렇게 정면으로 앉아. 근데 이 방이 너무 좁아서 어쩔 수 없이 각도가 이 대각선밖에 안 나오는데. 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으로 올렸던 것 중에 큰 병원에서 근무해서 좋았던 점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몇 마디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오늘 주제는 너무 크지 않은 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해서 좋았던 점이라는 주제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또 이런 주제가 관심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만들었고요.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그런 주제로 영상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오늘 댓글이 달렸고, 또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어요. 자기가 이제 일반의로 생활을 하다가 전공의로 이제 지원을 해서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조언해줘서 고맙다. 이런 식으로 메일을 주셨는데, 제가 무슨 조언을 했는지 무슨 모범이 되는지는 의문이지만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어쨌든 어느 병원에서 어떤 과를 수련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화이팅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전임의는 내과 전문의를 따고 전임의는 분당서울대병원이라고 조금 큰 병원에 빈집털이로 들어갔고요. 제 능력으로는 다 떨어져가지고 갈 수 있는 데가 없었고, 그래갖고 전임의 생활 2년을 이제 나름 큰 병원에 구경 가보고 싶어서 갔다 왔지만, 저는 이제 내과 전공의는 건국대병원에서 했습니다. 한국에는 굉장히 큰 병원들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아산병원, 삼성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서울성모병원 등등등. 여튼 오늘 주제는 너무 크지 않은 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했던 게 좋았던 점이라는 주제입니다. 결론부터 돌아보면 저는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 되게 불만도 많고 부정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제 자신이 어떨 때는 보면 내가 되게 긍정적인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그 많은 시련과 시행착오, 낙방과 여러 가지 거절당하는 상황들, SCI 논문 지금 한 개도 없는 이 상황 등등등,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다 항상 저의 그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바로 인생지사 세옹지마.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별로 이제 별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인턴도 2번 떨어져 본 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웬만한 그 시련과 어려움, 시행착오 등등에 대해서 저한테는 별로 그런 게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전임의도 다 떨어지고 인턴도 2번 떨어지고 내과 전공의 지원할 때도 사실은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전전하다가, 저희 때는 이제 내과 자체가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비인기과였고, 완전 메이저 내과는 매니아들이 있어서 좀 찾는데, 메이저 병원이라는 게 아산, 삼성 이런데, 그 외에 인서울에 아주 빅센터가 아닌 병원들은 다 차지 않았어요. 저희 때도 이제 한양대병원, 건대병원, 고대병원 이런 데 내과 이제 빈집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건국대병원에서 내과 수련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내가 참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돌아보니까 그게 오히려 더 잘 됐던 선택이고, 진짜 나는 내가 건국대에서 내과 수련 받은 게 진짜 참 잘 배웠다, 이런 생각을 전 진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제 모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디서 병원인지 근무한지는 비밀이고, 이제 건국대병원 내과 전공이 수련하는 제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 가끔 만나면은 제가 꼭 그런 얘기해요. 내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얘기하는데, 나는 건국대병원에서 내과 수련 받은 게 진짜 장점이 되게 많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수련할 때랑 요즘이랑 수련 분위기가 많이 바뀌긴 했는데요. 여튼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시작. 오늘의 주제는 너무 큰 병원이 아닌 병원에서 수련을 해서 좋았던 점이라는 건데, 결국은 다 자기 합리화고 제가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여서 지나간 시간들을 되게 좋게 미화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첫 번째 주제는 제가 보니까 완전 빅센터 병원들은 너무 빅센터인 게 전공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좀 그게 단점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완전 빅센터들은 이식도 많이 하잖아요. 이식도 많이 하고 심장내과로 치면 엘바드나 에크모 이런 것도 많고 한데, 전공의 때 그런 거를 경험을 하는 게 약간은 좀, 나쁘게 얘기하면 쓸데없다면 쓸데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전공의 선에서 그거 말고도 더 기본적인 것들을 배워야 되는 아주 제네럴한
각 내과 분과의 일들이 있는데 그것만 하기에도 바쁜데 정말 그 빅센터에서들만 하는 막 희귀병과 이식 뭐 이런 것들만 그런 일들에도 치이면은 훨씬 더 제네럴한 것들에 노출되기도 바쁜데 뭐 이식 환자 보고 있고 이러면 과연 그게 뭐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되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예 안 본 사람과 본 사람이 또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면 큰 센터에서 그런 거 본 적이 있는 게 또 좋은 자극이 되고 경험이 될 순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제 의지와는 다르게 저는 사실 뭐 아산 삼성 세브란스 이렇게 서울대병원 큰 병원에 너무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턴 때도 사실 지원했다 떨어지고 뭐 그랬는데, 그래서 인턴은 뭐 이제 작은 병원에서 인턴을 했었죠. 그런데 제가 있었던 건국대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혈액내과에서 이제 BMT 본메로 트랜스플란테이션 뭐 이런 건 하고 키드니 이식 이런 건 하지만 뭐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이나 뭐 렁티 이런 건 물론이고 뭐 하트티 이런 것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제가 건국대에서 내과 수련을 하면서 그런 이식은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내과 수련하는 동안에 심장이 이식되는지를 사실 잘 몰랐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가천대학교 출신이니까 그 길병원에서는 뭐 그런 거 다 했는데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도 수술방에 들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하트티는 본 기억이 없는데 뭐 학생 때니까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지금 뭐 거의 15년 전 얘기인데 여튼 그래서 너무 큰 병원은 전공의 수련 입장에서 너무 좀 쓸데없는 것들이 좀 있기도 하고 그게 오히려 좀 단점이기도 하다. 근데 그럼 2차 병원 어떠냐? 근데 이게 그냥 약간 밸런스가 좀 맞아야 되거든요. 2차 병원은 분명히 또 경험을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감염내과에서 쓴 항생제 중에 뭐 리네졸리드라든지 뭐 테이코플라닌이라든지 저희 때 이제 박사님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저 박사라는 안티가 있었는데 지금 뭔지 생각이 안 나네. 뭐 그런 거라든지 상품명인데 등등등등. 근데 막 제가 전공의 때 감염내과 교수님이 전화 와서 소리 질렀던 게 생각나거든요. 누가 박테레미아 때 테이코플라닌 쓰래! 당장 끊어! 이게 귀에 막 아직도 박혀있고 등등등등. 뭐 리네졸리드 쓰다가 썸보사이토페니아 생기니까 뭐로 바꿨더라? 닥토마이신으로 바꿨던가? 뭐 이제 그런 기억들. 뭐 반코마이신 인듀스드 AKI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맨날 문제됐던 거 하이드레이션 하고 막 등등등등. 보통 반코마이신 인듀스드 AKI는 하이드레이션 하고 시간 지나다 보면 보통 좋아지잖아요. 등등등. 그다음에 또 가끔 가다가 뭐 CMV 뭐 이런 거 나오면은 감염내과에 컨설트 내면 감염내과 교수님 와서 또 이렇게 옆에다 대고 한마디 하시잖아요. 이 사람이 면역 저하자야? 이 사람이 면역 저하자냐고. CMV가 나오면 이 사람이 CMV 인펙션이야? 막 이런 식으로 와서 막 그런 게 막 귀에 메아리가 박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약간 2차 병원에서는 또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걸 아예 경험을 아예 안 한 거랑 그래도 좀 한 거랑은 달라요. 그래서 그래도 3차 병원 구색을 갖춘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 정말 이제 내과 수련을 기준으로 저는 제가 내과밖에 모르니까 그래도 웬만한 제네럴한 깊은 수준의 것들은 다 경험을 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너무 쓸데없는 거는 좀 안 할 수 있다. 그런 게 저는 이제 제가 건국대병원에서 내과 수련을 할 때 진짜 큰 장점이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보면 2차 병원에서 내과 수련하면 어떠냐? 저는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완전 빅센터에서 수련했으면 어땠냐? 기회가 줬다면 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서 만족했을 거고. 근데 저한테는 뭐 능력이 안 돼서 갈 수는 없었고 저는 이제 건대에서도 저를 받아준 거를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갖고 있지만 등등등. 요게 첫 번째 주제고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문득 생각난 게 있는데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병원이 시스템이 너무 좋진 않은 게 오히려 장점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좀 빅센터 병원에서 전임 일을 할 때 보면 반코마이신을 쓴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디 진검 같은 데다가 레포트를 두고 거기서 레포트를 써줘서 레코멘드를 해주거든요. 반코마이신 뭐 용량 어떻게 쓰라고. 근데 약간 수련 방식의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전공의로 근무했던 병원은 그 반코마이신 레포트를 내도 되긴 하는데 그거를 꼭 그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코마이신 들어가기 전에 뭐 트러프 값을 체열하고 들어가고 나서 이제 뭐 1시간 후에 피크 값인가를 체열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주치의가
이거를 용량을 어떻게 할지, 간격을 어떻게 할지 이런 거를 주치의가 그냥 결정을 했었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주의긴 한데 진검에서 어떤 과학적인 근거하에 방코마이신 레코멘드를 해주긴 하지만 그 환자의 정말 그 실시간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건 주치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기능이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이 사람의 IU 인풋 하이드레이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사람의 AKI에 오는 게 좋아질 건지 나빠질 건지, 뭐 카디오제닉 AKI인지, 이 사람의 AKI가 생기면 정말 모탈리티에 아주 치명적인지 돌이킬 수 없는지, 연명 계획이 뭐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 CRRT나 HD 계획이 있는 사람이면 그냥 AKI 무시하고 인펙션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지, 이 사람 MRSA가 진짜 있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엠피리컬하게 쓰고 있는 건지, 이 사람 MRSA 타겟 인펙션 organ 조직 인펙션 포커스가 어딘지, 거기에 이 반코마이신이라는 항생제가 정말 그 타겟 농도가 되려면 정말 높게 써야 되는지 아니면 좀 낮게 써도 되는지 등등등, 이 사람 인펙션이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이 인펙션이 완전 모탈리티에 지금 엄청 중요한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지 등등등, 이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주치이고, 그런 거에 근거해서 정말 좀 공격적으로 쓸 건지 아니면 조금 좀 루즈하게 쓸 건지 등등등, 간격을 어떻게 할지, 용량을 더 높게 할지 적게 할지, 저는 이거 주치의가 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무식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또 큰 병원에 가면 그거를 진검해서 이제 레포트를 써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시스템이 좋은 건데 사실 이제 그게 더 과학적이고 좋은 시스템일 수 있는데, 뭐 제가 잘 모르니까 하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근데 저는 전공의 때 그렇게 안 했었다 보니까 오히려 사실은 이제 방코마이신 막 조절하고 이런 거가 그냥 원래 제가 해왔던 제 스타일이 또 있거든요. 사실은 그거를 그렇게 크게 계산기로 두들기고 이런 게 저는 약간 좀 탁상공론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적당량을 로딩하고 적당량을 준 후에 뭐 트러프 값이랑 피크 값을 체열해서 진감량 해가면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세라피틱 도즈를 맞춰가는 거지, 그게 뭐 어떤 이론적으로 그냥 한 방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튼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막 방코마신 쓰는 거에 대한 어쨌든 제 나름대로는 경험을 더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뭐 이거는 틀린 소리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비슷한 게 뭐냐면 와파린도 그렇거든요. 와파린도 큰 병원에 가니까 그냥 와파린을 그냥 뭐 알아서 계속 레포트를 줘서 그냥 그거 시키는 대로 하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전공일 때 그런 거 없었는데 그냥 와파린 그냥 로딩 도즈 쭉쭉쭉쭉 주고 계속 팔로우업 하다가 이제 적당량 맞춰서 이제 맞춰갖고 퇴원시키고 이런 거를 뭐 전공의 1년차 때 아무것도 모를 때서부터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런 것들에 더 감에 노출될 수도 있었고, 오히려 그게 뭐 좀 환자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걸 수도 있지만, 비슷한 예가 뭐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블랙인 게 비슷한 게 뭐냐면 이제 영상 판독이 좀 문제인데요. 제가 큰 병원에 가서 일할 때는 영상이 판독 갖고 문제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응급실 당직을 서면 응급실에서 뭐 영상을 찍으면 응급실에서 뭐 알아서 무슨 판독 의뢰를 해놓고 그냥 판독이 막 금방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막 새벽 한 3시, 4시 뭐 이럴 때만 아니면 웬만하면 판독이 다 금방금방 나와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제 판독을 정말 받기 위해서 어렵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과의국에 어떤 비서 선생님이 계셨고, 메신저로 뭐 누구 판독 조금 푸시해달라 이러면은 알아서 뭔가 이제 메신저로 판독 푸시를 하고 판독이 또 빨리 나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판독을 받기 위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었거든요. 큰 병원에서 일할 때는. 그러니까 시스템이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이제 뭐 아주 크지 않은 병원에서 일할 때는 이제 말하자면 시스템이 그렇게 막 아주 좋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 당직 설 때 판독을 받으려면 당직 시간에는 이제 영상외과 당직의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이제 전화를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불편하죠. 왜냐면 난 피곤해 죽겠는 사람 밤에 새벽에 깨워갖고 뭐 이거 좀 판독 좀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사람 대 사람이 이제 직접 하는 게 다 그렇게 쉽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람 대 사람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새벽 뭐 한 3시에 갑자기 전화 걸어가지고 뭐 무슨 뭐 업더맨 체스트 업더맨 CT 찍었는데 좀 어디 이상한 거 있는데 좀 봐달라고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보려면 지금
감이 있는 분은 눈치채셨겠지만 진짜 그냥 개 병신 같아 보이거든요. 내 자신이. 왜냐하면 이제 응급 시간에 영상을 판독 의뢰한다는 거는 당직 시간엔 당직답게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멀 판독을 받아내는 게 목표가 아니고 이 사람 랩이 이랬고 어떤 증상을 갖고 있어서 뭐 예를 들면 빌리어리 쪽을 봐야 되는 사람인데 혹은 뭐 인펙션 포커스를 찾아야 되는데 뭐 CV 텐더니스가 있다든지 뭐 등등등등. 내가 영상을 봤더니 뭐 유레터라이티스 같은데 내가 영상을 봤더니 빌리어리 쪽에 뭐 커먼 바일 덕트에 스톤이 있는 것 같은데 위쪽에 딜라테이션이 있고 내가 영상을 봤더니 뭐 어센딩 콜론, 디센딩 콜론 이런 데 완전 이데마투스하고 콜라이티스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영상을 봤더니 시그모이드 콜론 옵스트럭션이 있는 것 같고 그 위에 엄청 딜라테이션 돼 있는데 굉장히 막 조형이 많이 되는 이 이상한 덕지덕지한 부분인데 이게 혹시 캔서가 아닌지 혹은 내가 영상을 봤더니 키드니 쪽 한쪽이 뭔가 조형이 잘 안 되는지 레널 임팍션인지 혹은 내가 영상을 봤더니 키드니 한쪽이 뭔가 좀 얼룩덜룩하고 좀 이낸식 되는 게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혹시 APN인지 내가 영상을 봤더니 이게 혹시 유레터라이티스인지 시스타이티스인지 내가 영상을 봤더니 이게 인트라헤파틱 덕트 딜라테이션이 있는데 뭔가 커먼 바이러트에 뭔가 병이 있는지 등등등 내가 영상을 봤더니 풀모너리 엠볼리즘은 이제 사실 의뢰 안 해도 되는 병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혹은 내가 영상을 봤더니 블리딩 CT를 찍었더니 딜레이 페이지랑 아터리 페이지랑 비교해서 봤더니 뭔가 좀 그 콜론 안에 익스트라 바세이션 컨트라스트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가 블리딩 포커스인지 등등등. 그러니까 영상외과에 의뢰를 할 때 내가 영상을 대충 봤는데 이 사람 증상은 요거고 랩은 요로서 어디를 봐야 되는데 내가 여기를 봤는데 요게 좀 확신이 안 쓰는데 요거 좀 봐주겠어요 이렇게 의뢰를 해야지. 그냥 영상외과에 새벽에 2시에 전화 걸었고 자는 사람 깨워갖고서는 체스트 업도멘 CT 찍었는데 좀 판독 좀 해달라고 이러면은 겁나 병신 같거든요 내 자신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해하신 분은 이해했을 텐데 뭔가 이제 영상외과에 CT 판독 의뢰하는 게 너무 불편하고 어렵다 보니까 뭐 브레인 CT 이런 거는 잘 모르니까 당연히 의뢰할 수 있지만 어렵다 보니까 스스로 체스트 업도멘 CT를 많이 보게 됐어요. 저 때는 이제 종양혈액내과의 박지영 교수님이 주치의는 꼭 CT를 열어봐라 눈에 발라라 이런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보통 주치의하다 보면 바쁘니까 판독만 보고 영상 안 열어보잖아요. 근데 영상을 많이 열어보다 보니까 이제 체스트 CT도 뭐 림프노드 이런 건 볼 줄 모르는데 어쨌든 뭐 대략적으로는 좀 보고 업도멘 CT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노출이 돼서 제가 뭐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내과 의사 중에서는 조금 보는 편이라고는 생각은 하고 뭐 잘 보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근데 이제 그리고 이건 좀 이상한데 뭐 이런 것들은 좀 캐치를 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시스템이 좋았으면 오히려 그런 기회가 없었고 약간 시스템이 좀 척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체스트 업도멘 CT를 많이 볼 수밖에 없었다. 왜냐면 내가 너무 모르고 의뢰를 하면 또 약간 너무 병신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 힘들어서 일하는 게. 그러니까 아주 시스템이 좋지 않은 병원인 게 오히려 내가 더 트레이닝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됐던 거죠. 그다음에 좀 비슷한 건데 제가 일했던 병원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거 욕일 수도 있는데 응급실 근무가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요즘에는 각 병원들이 이제 내과 전공의 선생님들이 응급실 근무는 이제 거의 없어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거의 전공의 선생님이 내과 근무를 하면 진짜 거의 뭐 블랙이다 뭐 이런 분위기인데 진짜 그런가요? 저는 아직도 믿겨지진 않는데 그래서 이제 응급실을 본다는 소문이 도니까 완전 메이저 빅센터인 병원도 뭐 내과 전공이 미달 사태 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죠. 제가 근무했을 때 제가 일했던 병원은 뭐 응급실 근무가 당연히 있었고 정말 응급실 근무는 정말 극악의 난이도고 정말 헬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1년차 때부터 응급실 근무를 시작했는데 전공 1년차 때. 근데 3년차 백이 있는데 뭐 솔직히 얘기해서 3년차 백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그날 당직의 퀄리티는 많이 바뀌는데요. 당직 선생님 백이 이제 뭐 예를 들어 유승강 선생님이나 뭐 김세민 선생님 이런 분들이면 이제 엄청 잘 도와주시고 또 유승강 선생님이면 너무 많이 도와줘서 좀 힘든 정도? 약간 뭐 하나 물어봤다간 2시간 동안 설명을 해주니까 바빠 뒤질 것 같은데 여튼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또 백을 봐주는 선생님들 중에 좀
무서운 선생님들도 계시고 뭐 물어보면 뭐 하나를 물어보면 오히려 숙제를 더 주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기다 물어보면 더 디제스터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이제 어떤 날은 아침에 응급실 출근할 때 오늘은 응급실 빼가 없다. 그냥 무조건 혼자 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응급실 근무가 진짜 그냥 그 재난 상황 그 자체였어요. 저 때는 진짜 너무 힘들었고 보통 응급실 24시간 근무하면 한 14명 찍히기도 하고 뭐 15명 찍히고 그랬는데 그냥 사실 응급실과의 근무에서 내과는 정말 이제 그냥 여러 가지를 다 그냥 내과가 보는 병원이었는데 뭐 지금도 기억나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것들을 경험한 게 제가 전임의를 가서 일할 때도 여러 병원에서 온 다른 이제 내과 선생님들 다 같이 모여서 만나서 일을 해보니까 정말 건대병원에서 별의별 이상한 건 다 봤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내 경험이 결코 부족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무를 할 때는 정말 힘들어서 정말 저는 정말 뒤질 것 같았거든요. 정말 뒤질 만큼 힘들었는데 내가 뒤질 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그 어떤 곳을 가도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은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고 결국은 그게 경험이 됐고 풍월이 됐고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고 그때 막 어떤 교수님이 어떤 말을 했던 것들이 떠오르고 뭐 그때 그 뭐 이런 게 있었지 막 환자들이 떠오르거든요. 어떤 베드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들이 생겼는지 또 아쉬웠던 일들 잘 됐던 일들 등등등.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있죠? 응급실 근무가 정말 안 좋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블랙이었던 면이 있지만 그게 정말 또 큰 도움이 됐다. 그래서 저보고 이제 응급실 근무하라 그러면 저는 사실은 뭐 웬만한 응급실 가서 근무를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그 근거는 뭐냐면 물론 내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했는데 나보다 더 힘들게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제가 예전에 영상 찍은 거에 그런 얘기 있죠. 작년에 제가 이맘때 그 스페인 마드리드의 ESC 학회를 갔는데 아주 감격적이더라고요. 제가 인턴도 2번 떨어지고 내과도 빈집 들어가고 전임의도 빈집 들어가는 사람인데 이게 그래도 또 꼴에 이제 ESC라는 학회에 내가 입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감격스러웠는데 그 ESC에 가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심장학회인데 유럽. 도대체 이렇게 많은 사람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싶은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일까? 막 유럽 사람들 멋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새끼들 다 그냥 멋있긴 한데 다 족밥들 아니야라는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하는 게 왜냐하면 내가 내과 수련을 하고 전임의 수련하는데 나만큼 힘들게 한 사람들 난 진짜 힘들어서 뒤질 것 같았으니까 이게 나보다 더 힘들게 한 사람이 여기 과연 몇이나 있을까? 적어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사람들이 다 멋있어 보이고 다 대단한 사람들 같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꽤 허당들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나는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진짜 겁나 죽을 듯이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이제 어떤 자신감이 되고 능력치가 되고 환자를 만났을 때도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만큼 경험한 사람도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내가 잘 모르는 거를 보니까 저도 환자를 볼 때 뭔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릴 때도 그렇게 할 때가 내가 지금 잘은 모르겠는데 나 정도가 모르면 딴 데 가도 그렇게 알 것 같진 않으니까 일단 좀 같이 조금만 생각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저도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잘 모르겠으면 이 정도면 뭐 더 대단한 사람 타락하면 아는 분이 어디 찾아가면 아는 데가 있을 수 있지만 뭐 박지석 교수님이라든지 등등등 뭐 문 교수님이라든지 뭐 이렇게 뛰어난 분을 찾아가면 뭐 해결될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이젠 내가 모르면 딴 데 가도 뭐 다 비슷비슷할 텐데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긴 있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어쨌든 무슨 얘기하다 여기로 왔지? 그래서 어쨌든 힘들게 근무한 게 그만큼 자신감이 된다. 그 다음에 저는 사면당을 서봤거든요. 아니다. 사면당은 아니고 연당. 그러니까 응급실을 낀 정확하게 생각 안 돼. 응급실 24시간을 낀 연당의 정규 근무. 저희 때는 당직 썼다고 오프 뭐 이런 거 없었으니까 당직 24시간 서도 다음날 정규 근무가 아침 7시까지 24시간 당직 썼으면 7시부터 정규 근무 시작이에요. 그래서 7시부터 정규 근무 시작하는데
새벽 6시 당직 시간에 뭐 헤마토케이지야 막 블리딩 시작해서 내시경실 어레인지 하다 오면 아침 7시에 또 뭐 무슨 호흡기내과 교수님 오셔갖고 이제 회진 돌자 이렇게 문자 오는데 내 주치인데 환자 40명이거든요. 그런데 환자 파악 안 돼 있으면은 또 혼나거든요. 네가 그러고도 의사야! 뭐 이러면서. 아니 나 지금까지 당직 서다가 아침에 헤마토케이지아 생겨서 내시경실 갔다가 지금 왔는데 아침에 환자 당연히 못 보지. 뭐 여튼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랬었는데 이제 이렇게 당당을 쓰니까 응급실 당직 포함해서 연당을 쓰고 정규 근무까지 다 하고 퇴근을 하는데 퇴근은 당연히 정규 시간에 퇴근 못 하니까 한 12시 돼야 퇴근하니까 뭐 사실상 한 3일을 병원에서 살고 그 정도를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저 100일 당직이 너무 쓰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100일 당직이라는 게 왜 있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좀 일이 느리고 되게 막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히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게 막 어떤 사람들은 아침 오전에 그냥 이길처방 싹 다 내버리고 막 이런 사람인데 저는 그걸 싫어해요. 일이 다 끝나고 한 6시쯤 되면 다 이제 노티 안 올 때 조용할 때 그때서부터 한 명 한 명 처방을 꼼꼼히 정리하면서 넣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꼼꼼하진 않지만 근데 이제 당직을 쓰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6시 땡 치는 순간 이제 막 디지에스터가 나거든요. 막 그냥 콜이 계속 오니까 근데 뒤질 것 같은데 정규일이 안 끝나 있으니까 정규일을 해야 되는데 막 10분마다 콜이 오니까 계속 끊기잖아요 일이. 그래서 정규 처방이 한 12시쯤 돼야 이제 겨우 이길 처방 내고 막 당직일 계속 밀리고 막 뒤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게 당직일 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0일 당직이라는 게 전공의들 다 같이 100일을 연속 당직 쓰면 각자 자기 환자만 보니까 당직을 해도 편하거든요. 내 환자, 내 주치 환자니까 내가 알고 그냥 내가 천천히 해서 밤에 계속 일을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당직 시스템이 되면 당직 시간으로 넘어가면 막 다른 사람 환자를 받고 막 주치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누구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누구 뭐 이러면은 그분 주치가 그분이면 또 피버 워크업 해야 되고 막 한 소리 듣거든요. 다음날 전화 오고. 주치가 또 유승강 뭐 김세민 선생님 이러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여튼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있었는지 까먹었네. 당직 때. 그러니까 100일 당직을 왜 쓰는지 알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직이 너무 힘들었는데 요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당 쓰고 정규 근무하고 난 하고 나니까 당퐁은 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도. 당은 할 수 있어요. 난 계속 할 수 있어. 사실 할 수 있어요. 그냥 삶의 자유가 없어서 그렇지. 그 체력으로는 당은 무한 가능. 당당을 한번 서봐야 돼요. 당당을 쓰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잘 쓸 때 계속 짜거든요. 여튼 간에. 그러니까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했던 것들이 도움이 됐고 그 와중에 또 3차 병원이어서 그래도 좀 특이한 것들 막 많이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차 병원인데 아주 크지 않은 병원의 장점이 뭐냐면 이거 되게 짧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 되게 오래 걸리네. 전임의가 없어서 이게 장점이야. 왜냐면 정말 큰 병원을 가면 각과의 전임의들이 쫙 깔려 있어요. 뭐 호흡기내과 전임의, 뭐 카디오 전임의, 뭐 무슨 각과의 전임의들이 있으니까 중환자실을 내과 전공의 선생님들이 근무할 때 뭐 호흡기 전임의, 뭐 순환기 전임의 다 깔려 있으니까 전공의 선생님들 오히려 약간 그냥 막 오더만 내는 일들을 주로 하게 되고 정말 그 술기를 하거나 이 환자를 갖고 직접 고민하는 그런 기회들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순환기 전임의들은 맨날 가서 막 에코 막 보고 있고 뭐 라인 잡고 뭐 에크모 매니지하고 이러니까 전공의 선생님들은 뭔가 내 일이 아닌 것 같고 주변에서 그냥 약간 구경하고 이러다가 뭐 RFC 포스트 에코 뭐 이런 것만 하고 그다음에 그냥 이기자 처방 내고 뭐 보통 그런 일인 것 같던데 제가 근무했던 이제 그런 병원은 전임의라는 게 뭐 세상에 어딨어. 뭐 전임의가 있었던 적이 없는 병원인데 그렇기 때문에 중환자실을 내과 전공의 쌤들이 그냥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많은 술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뭐 그런 술기라는 게 어떤 절대적인 난이도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많이 하면 다 잘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때 또 전공의 때 박주영 교수님, 종양내과 박주영 교수님이 인터벤션에 자꾸 뭐 의뢰하면 좀 약간 안 좋아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과 전공의가 해야 되는 술기인데 자꾸 인터벤션으로 다 보내버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소라센테시스라든지. 그래서 저는 전공의 때 소라센테시스를 배웠고 뭐 소라센테시스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응급실 베드사이드에서도 많이 하고 CCU, ICU 올려서도 많이 하고
뭐 지금도 피그테일 넣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사실 어려운 술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이 하고 뭐 CPR 상황에 페모랄 펑처에서 C라인 그냥 블라인드로 넣고 뭐 이런 것도 뭐 많이 했고 뭐 CPR 하면 CPR 팀이 어딨어 그냥 전공의들이 CPR 팀인데 근데 제가 큰 병원 가니까 큰 병원은 무슨 CPR 팀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내과 전공의 할 때는 뭐 CPR 팀이란 게 있나요? 저는 뭐 그냥 내과 전공의들 다 뛰어가잖아요. 2년 차가 인투베이션 하고 뭐 다 그런 식이니까. 그래서 저는 큰 병원을 가서 근무할 때는 오히려 교수님들이 저희들이 인투베이션 하는 걸 잘 안 믿고 가끔 마취과를 부르라고 이럴 때가 있는데 물론 이제 마취과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뭐 솔직히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마취과는 되게 안정적인 상황에서 인투베이션을 많이 하는 거 아닌가? 뭐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근데 저희 내과는 완전 뭐 CPR 하는 바닥에서 맨날 뭐 막 구토하고 막 난리 나는 과정에 막 헤마테메시스 막 이럴 때 인투하니까 정말 그 열악한 상황의 인투베이션 경험을 더 쌓게 되는데 아니 저는 제가 내과 전공의 할 때 CPR 팀이었잖아요. 그럼 뭐 맨날 CPR 하고 맨날 인투베이션 하고 다닌 사람인데 그거 전공의 때 수년 전서부터 하던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게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더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더라고요. 더 아주 큰 병원 출신들보다 그런 게 좀 느껴졌을 때가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느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중환자실에 전임의가 없어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다. 그리고 이제 뭐 나름 또 특이한 것들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뭐 엠파이마 같은 게 있어서 막 렁이 로큘레이티드 되어 있었을 때 이제 피그테일 꼽아서 이 막 퍼스 같은 거 드레인 해야 되는데 드레인 잘 안 되면은 뭐 그다음에 알테플레이즈라는 거 렁에다 넣고 막 떼글떼글 굴리는 거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이제 주치가 되게 잘 굴리면은 효과가 되게 좋고 드라마틱하게 막 류코사이토시스도 좋아지고 인펙션도 되게 셉틱한 것도 금방 좋아지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 했던 재미난 기억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에크모 인서션이 되면 뭐 순환기 전임이라는 건 존재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내과 전공의가 에크모 환자의 주치가 돼요. 그래서 저도 에크모 주치를 나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제가 관심을 갖고 있었으니까 교수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가르침을 주셨지만 이제 뭐 에크모 주치를 하니까 뭐 그때 저희 교수님이 뭐 ELS5인가 뭔가 가이드라인 같은 거 읽어봐야 되지 않냐 뭐 피딩은 어떻게 할 거냐 뭐 등등등등 계속 고민거리를 던져주셨거든요. 채터링이 생기고 캐스 키킹이 생기면 계속 로딩만 할 거냐 볼륨이 어디로 빠진지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업도멘 소노를 받냐 인트럽도멘 블리딩이 있는 거 아니냐 뭐 septic 샥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 뭐 헤모소락스인 건 아니냐 뉴모소락스는 아니냐 US 소너가 의외로 뉴모소락스를 보는데 되게 좋다 렁 슬라이딩을 여기저기 다 찍어봤냐 막 되게 이런저런 가르침을 주셨었고 뭐 그다음에 ICU에서 뭐 ABP를 보면서 레그 엘리베이션을 하는 건 뭐 리버서블한 볼륨 챌린징이다 뭐 이런 것도 가르침을 주셨던 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 전공의 때 페모실도 베드사이드에서 시켜주셨었거든요. 뭐 그거 한 번 했다고 별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것도 막 전공의도 시켜주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소라센테시스 이런 거 수도 없이 많이 했고 뭐 그다음에 에크모 환자 뭐 블리딩 생기면 당직 때 이제 수처할 일도 있으면 수처도 했었고 뭐 드레싱은 늘 했었고 뭐 어떤 병원은 그런 거 인턴들이 하기도 하는데 뭐 전공의 때 그런 주치의로서 많이 일을 했었죠. 그다음에 에크모 환자를 뭐 CT실 갈 때 킵할 때 큰 병원 같은 데는 이제 뭐 체외순환사도 있고 뭐 전문간호사도 있고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뭐 그렇게 가는데 제가 전공의 때는 뭐 체외순환사가 있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본 기억이 없는데 어쨌든 그게 없으니까 CT실 가면 뭐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내과 전공의 킵 뭐 그냥 거의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여튼 그다음에 ICU, CCU 환자 볼 때 이제 베드사이드 에코를 저는 에코를 정말 많이 봤었는데 전공의 때 저는 전국의 내과 전공의를 통틀어서 한 1000명 있다 치면은 에코를 전공의 때 가장 많이 했던 상위 1% 안에 들걸요. 1%는 좀 에반가? 3% 안에 들 겁니다. 저는 뭐 베드사이드 에코를 정말 열심히 많이 봤으니까. 근데 그래도 잘 못하고 지금도 잘 못하지만 뭐 여튼간에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건대병원에서 전공의 할 때 뭐 가끔 이제 인터벤션 방에서 그 에코 무슨 케이블이 없어졌다고 저한테 전화가 와요. 케이블 없어졌는데 혹시 뭐 내가 뭐 어제 썼었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가 없어지면 나한테 전화해 에코에 뭐가. 내가 봐도
그거 쓸 사람 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에코를 맨날 갖고 다녔고, 근데 이제 큰 병원에 가면 이게 전임의들이 쫙 깔려서 전임의들이 아침에 막 에코 보고 이러니까 전공의 선생님들이 약간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약간 좀 이제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 같은 느낌을 전 받았는데, 그러니까 결국 하기 나름인데, 그래서 요는 저는 제가 이제 건국대병원에서 내과 수련을 받았는데 전 진짜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3차 병원의 구색을 갖춘 것들은 싹 다 했고, 저 혈액종양내과도 진짜 BMT 실도 뭐 무시무시했고, 뭐 기억나는 건 없지만 그런 데서 했던 그런 경험과 그런 환자들의 어떤 코스들을 경험한 게 지금도 뭐 여러 가지 환자분을 보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3차 병원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다 경험을 했고, 너무 쓸데없는 건 경험을 안 했고, 그 다음에 시스템이 아주 좋지 않은 게 오히려 장점이었고, 영상도 많이, 영상의 약간 CT도 많이 좀 경험을 하게 됐고, CCU, ICU 주치를 할 때는 정말 뭐 거의 사실상 주치가 모든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많았고, 그 외에 많은 술기들의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노출될 수 있고, 뭐 전공이 때 저는 PICC 넣었으니까 뭐 사실 PICC가 별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돌아보면 내가 2차 병원에서 수련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뭐 그것도 장점이 있겠지만 제가 만약에 그랬다면 또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3차 병원에서 수련을 했던 건 좋았던 것 같고, 너무 큰 빅센터가 아닌 게 나쁘지 않았다. 기회가 됐으면 갔겠냐? 기회가 됐으면 갔죠. 그래도 왜냐하면 또 막 무슨 삼성병원 내과 수련이 이러면 막 멋있잖아요. 막 삼성병원? 서울성모병원? 막 멋있잖아요. 막 서울대병원? 뭔가 이상한 후광 있죠. 세브란스? 막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병원의 내과 선생님들을 보면 엄청 멋있고 부럽고, 막 저런 데에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막 너무 막 멋있거든요. 멋있는데, 뭐 저는 이제 내과 수련을 그런 병원에서 하지는 못했지만, 뭐 그래도 굉장히 완전 그냥 와일드라이프 같은 데서 막 뒤질 것 같이 힘든 환경에서 근무를 했었고, 나쁘진 않았습니다. 막 되게 재밌는 것도 많이 했어요. 얘기하다 말았는데, 뭐 이제 예전에 에크모 환자 위닝하고 나서 이제 계속 리버 페일리어로 가가지고, 그 리버 페일리어가 카디오제닉 리버 페일리어가 아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뭐 라이트 캐스를 해서, 라이트 캐스로 뭐 RA 프레셔 재고 IVC 프레셔 재고 뭐 이런 거 하는데, 그 다음에 리버까지 내려가서 헤파틱 베인인가 그쪽에다 이제 웨징 해갖고, 웨징을 하면 그게 이제 웨징 프레셔를 포탈 프레셔로 봐갖고 리버의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재고 뭐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들어가서 리버 바이옵시도 하고, 그때 이제 에크모 환자 위닝한 거라서 트랜스퓨전이 많이 돼갖고, 그 트랜스퓨전 많이 하면 뭐 이렇게 철분 쌓이는 그런 병이 있거든요, 리버에. 뭐 그건지 혹은 뭐 CMV 인펙션인지 조직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때 이제 리버 바이옵시 하는 것도 봤었고, 인터벤션, 순환기 인터벤션에서, 영상외과 인터벤션이 아니고 뭐 이상한 거 많이 했죠. 그래서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했고, 뭐 응급실도 기억나는 환자분들이 있죠. 뭐 이제 뭐 지방흡입 하다가 이제 키드니 럽처돼 갖고 왔던 분도 이제 좀 기억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건대병원에 근무하면 그 한강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가끔 와요. 왜냐면 맨날 한강 뛰어들면 가깝고, 그다음에 청담동 보통 성형외과나 이런 데서 이제 수면 마취 하다가 어레스트 나면 좀 종종 오고, 그런 환자분들도 좀 많이 경험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그랬던 요거까지만 얘기할까? 한 번은 좀 바이탈이 되게 특이했던 환자분인데, 요양병원에 있다가 헤마토키지아가 있다고 응급실에 왔는데 혈변을 본다고 온 거예요. 근데 헤모글로빈이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고, 바이탈은 스테이블한데 약간 타키카디아가 있고, 이 사람 크레아티닌이 약간 떠 있어. 평소보단 좀 AKI가 와 있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액티브한 블리딩도 아니고, 뭐 바이탈도 스테이블하고 어니미아도 심하지 않고, 그래서 이건 그냥 시그모이도스코피 뭐 응급으로 그냥 하고 별거 없으면 다시 요양병원 일단 전환한 다음에 그냥 보면 되겠다 했는데, 그때 그 백이 저랑 사이가 안 좋은, 그 위에 하여간에 좀 개 같은 인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랑 이제 사이가 안 좋은데, 그 인간이 이제 내시경 백이니까 이제 뭐 거기다 얘기하면 또 지랄지랄 하거든요. 뭐 선생님 뭐, 그래가지고 또 시그모이드스코피 해달라 그러면 또 지랄지랄 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어쩌지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블리딩 CT를 찍었죠. 환자분이 크레아틴이 좀 좋지 않아서 블리딩 CT 찍는 게 좀 부담이 있었는데,
블리딩 시티 찍었더니 갑자기 뭐 없던 에어타 다이섹션 뭐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콜론으로 가는 그 에올타 다이섹션이 있으면 콜론 쪽에 이즈케미아가 생겨서 이제 헤마토케지아가 생길 수 있더라고요. 그런 케이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AKI도 오고 뭐 어네미아도 심하지 않으면서 애매하게 타키카디아가 있고 그래서 이제 다이섹션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전원 보내고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나는 환자분들이 있죠. 여튼 그래서 뭐 이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뭐 전공의 선생님들이 제 영상을 뭐 보실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뭐 별로 도움될 만한 사람은 아니고 저는 뭐 그냥 병신이잖아요. 그냥 뭐 그냥 저도 뭐 지금도 뭐 별 생각 없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세월이 누적되고 그 누적된 세월이 풍월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지금도 뭐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냥 사실 뭐 솔직히 잘려도 뭘 저는 뭐 인턴도 2번 떨어지고 전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잘리고 이런 거에 대한 공포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잘려? 그러면 더 좋은데 약간 그러니까 항상 전 새옹지마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일이지만 이 일을 그만둬도 저는 공포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된 거야. 얼마나 잘 된지 이건 감도 안 잡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다 그런 거에 대한 공포는 없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여튼 그러니까 어떤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던 3차 병원이든 2차 병원이든 완전 빅센터든 어떤 곳에서 해도 또 이게 결국은 본인 하기 나름이고 본인이 그 분야에 또 관심을 갖고 얼마나 또 뭐 하느냐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큰 병원의 진짜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제 연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훨씬 더 이제 자원이 많으니까요. 이제 그런 쪽에 뜻이 있다면 큰 병원이 무조건 좋고 뭐 저처럼 이제 연구나 이런 거에는 이제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러면 또 이제 큰 병원에 있는 게 꼭 장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속도로 1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계속 주행하시려거든 2차로로 내려오세요.